얼마 전에 수앙시이라 그래가지고선 광군절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11월 11일 날 서양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날을 했습니다. 행사를. 엄청난 물건을 많이 파는 행사인데 보통은 뒤에 전광판이 있어가지고 매출액이 계속 끊임없이 바뀝니다. 뭐 몇 조에 이렇게 숫자가 바뀌게 되는데 작년에는 그 매출액이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경제가 안 좋고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발표를 못했습니다. 소비 성향이 워낙 침체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덩치가 크고 그리고 금액대가 좀 높은 내구재 같은 걸 뜻합니다. 과거엔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했는데 올해는 뭐 두부 사고 쌀 사고 생활 필수품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 업체들은 굉장히 바빠졌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공개를 못한다라는 건 그만큼 충격이 컸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리오프닝 과정에서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소비의 확대, 수출의 증가, 투자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수출은 잘 되지 않고 있고 소비는 지금 뭐 소비의 어떤 흔적은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경제 동력이 이제 이미 끝났다. 미국을 앞설 것이다라는 중국 위협론이 미국은 앞서기 힘들다. 이게 증명이 됐다. 그래서 중국 위협론은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라는 한간의 소문들도 신화와 같이 증발해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 GDP 속에 중국의 비중을 얘기하냐 하면은 거기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달러로 평신된 명목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시진핑 경제의 모토가 실현되지 못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전반에 대한 징후들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 부동산서부터 수출, 투자, 소비.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의 GDP 규모를 봤을 때 중국의 비중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시진핑은 이미 산여민임에 들어섰고 그것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다 마련했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삼중전회와 같이 규칙적인 어떤 기간을 가지고 개최돼야 되는 중대한 회의들이 계속 지금 횟수라든지 기간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건 시진핑이 강력하기 때문에 어긋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진핑이 당보다도 밑에 있다라고 당의 어떤 하위 구조, 하위 세력이다라고 보면은 그 기간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는 그 회의들이 진짜 엉망진창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칭강이라든지 리샹푸어 같은 국방장관 그리고 재경장관도 해임이 됐어요. 네. 그리고 과학기술장관도 해임이 됐습니다. 아주 난립니다, 중국이. 네, 오늘은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삼중전회를 계속 미루고 있고요. 아직도 얘기가 없는데 중국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 이것 좀 여쭤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삼중전회가 일단 왜 중요한지 그리고 네. 어떤 회의인지부터 일단 좀 설명해 주시죠. 삼중전회가 공산당과 관련된 회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을 얘기할 때는 당정군, 그러니까 당과 공산당과 행정부분 그리고 군을 장악하면은 중국 전체를 장악한다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당국 관계라 그래가지고선 당이 곧 국가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행정부와 군부가 물론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공산당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공산당 회의를 5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해요. 그리고 그 5년 사이에 모두 7번의 회의를 합니다. 이게 항상 7번의 회의를 한 건 아니에요. 8기 공산당 그 기간 동안에는 10번도 넘어간 적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긴 한데 회의를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회의의 일자가 연기된다라는 건 역시 국내 사정이랑 국외 대외 관계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건데 수행 과정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은 제3 중전회라는 세 번째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중국 경제를 듣다 보면은 개혁개방이란 말을 제일 많이 들을 텐데 개혁개방은 바로 78년에 있었던 11기 3중전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근데 이 3중전회가 이만큼 중요한데 이거는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시진핑 정부 들어서면서 이 규칙이 계속 깨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3중전회가 유별나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1중전회는 당대회가 있는 해에 열리고요. 그리고 2중전회는 그 다음 해 2월 달에 열립니다. 그리고 3중전회는 그 2월 달 회의가 끝난 다음에 대략 한 8개월에서 9개월 지난 다음에 9, 10, 10일 3개월 동안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2년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3중전회에 주목을 하는데 올해는 2중전회는 했어요. 근데 3중전회를 언제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그 얘기가 없을까를 분석하는 것이 요즘 뭐 각종 중국 연구자들 혹은 매체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세 가지로 보도를 합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자. 그러면은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우리가 실종이라는 단어를 중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외교부 장관이 한때 한 2달 동안 실종했다. 이 외교부 장관 친강이라는 사람은 22년 12월 달에 외교부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난 다음에 국무위원이 됐거든요. 국무위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랭킹이 높은 겁니다. 그 랭킹이 국무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통 장관에 임명된 후에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국무위원이 되는데 친강은 3개월 만에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시진핑 사람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어떤 인맥을 가지고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부상한 인물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인물이 불과 반년밖에 안 됐는데 해임을 했다. 이건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시진핑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고 선발한 사람인데 스스로를 잘라내는 것도 아니고 당 내에서 문제가 생겨서 해임을 했다라는 거는 인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자인하는 결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당내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유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지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국방부 장관 그리고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군의 편제를 바꿉니다. 보통은 우리가 육해 공군을 하는데 중국에는 로켓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핵미사일을 전담하는 부대가 있는데 그래서 군종으로 보게 되면 한 4군, 5군 형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로켓군의 사령관도 해임이 되고 국방부 장관도 해임이 되고 심지어는 국방부 장관은 샹산회의라고 중국이 외교 안보, 지역의 외교 안보 를 논의하기 위해서 샹산회의라는 걸 매년 개최를 하는데 올해는 참석조차도 못했습니다. 원래 국방부 장관이 주관을 해야 되는 행사인데 그래서 그런 좀 볼썽사나운 현상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시쳇말로 시진핑에 대한 디스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시진핑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니겠는가라는 게 첫 번째 시각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근데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봅니다. 뭐냐 하면은 이미 시진핑은 공고한 권력을 찾았기 때문에 어떤 권력 투쟁의 산물로서 친강이라든지 리샹푸어 같은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재경 장관도 해임이 됐어요. 그리고 과학기술 장관도 해임이 됐습니다. 아주 난립니다, 중국이. 그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게 시진핑한테는 큰 충격이 안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절대 안 쓰는 단어, 과거 소련에서도 절대 안 썼던 단어,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절대 안 쓰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적어도 공산당과 관련해서 그게 바로 실패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패란 표현은 절대 쓰지 않아요. 뭐 조정이 있을 것이다. 뭐 착오가 있을 것이다. 그런 오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공산당의 어떤 정통성
그리고 합리성, 그리고 합목적성에 아주 정면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하고 그 공산당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의 정치적인 현상을 보게 되면은 이건 정부 실패, 정책 실패로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왜? 외교부 장관이 2달 동안 공석이었죠. 외교부 장관을 떠났던 국무위원이 다시 외교부 장관으로 돌아온다라는 건 즉급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죠. 국방부 장관의 비리. 시진핑이 친히 자기 손으로 뽑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해임을 시켜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거는 시진핑한테 치명적인 거 아니겠는가. 근데 그렇게 안 보는 이유가 시진핑은 이미 산여민임에 들어섰고 그것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다 마련했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삼중전회와 같이 규칙적인 어떤 기간을 가지고 개최돼야 되는 중대한 회의들이 계속 지금 횟수라든지 기간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건 시진핑이 강력하기 때문에 어긋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진핑이 당보다도 밑에 있다라고 당의 어떤 하위 구조, 하위 세력이다라고 보면은 그 기간에 따라야 되는 것이요. 근데 최근에는 그 회의들이 진짜 엉망진창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간도 2번 열렸던 회의가 4번 열리기도 하고요. 5번 열려야 되는 회는 1번만 열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건 오히려 시진핑의 공고한 권력을 상징한다. 이건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산당이 실패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현상들을 실패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서 더 힘을 모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현상은 어떤 문제를 낳을까? 지금과 같은 잘못된 오류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수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악화될 것이다.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이 될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경제적인 측면에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되는 게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리오프닝 과정서부터 지금까지 모두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헝다를 비롯한 비구엔을 비롯한 부동산의 문제가 아주 크게 드러났죠. 그리고 그것이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와 연관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각종 부실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선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어떤 재기의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재기의 기반조차도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삼중전회가 미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경제적인 시각에서 보는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좀 더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얘기한 19기 삼중전회는 그리고 18기 삼중전회는 하나같이 뭘 얘기하냐?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인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그리고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시진핑 경제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그걸 시코노믹스라고 얘기하죠. 근데 얼마 전에 죽은 중국 총리 리커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인의 6억 명은 한 달에 1,000위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1,000위안이면 대략적으로 환율을 계산하면 한 18만 원 정도. 그건 극빈곤층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라는 거예요. 중국 인구가 14억에 6억이라는 거는 그런 전면적인 소강 상태는 요원하고 전면적인 현대화 국가는 아직도 이르지 못했다라는 시진핑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2013년도에 등장한 시진핑 정부가 강조했던 18기 삼중전에서 강조했던 경제 정책이 실현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적인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놓기 위해서는 앞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패했다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내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과를 가지고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비판이냐. 코로나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합당했는가.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올바른 선택이었다면 지금 리오프닝 과정에서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소비의 확대, 수출의 증가, 투자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수출은 잘 되지 않고 있고 소비는 지금 뭐 소비의 어떤 흔적은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쌍11이라 그래가지고선 광군절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11월 11일 날 서양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날을 했습니다. 행사를. 엄청난 물건을 많이 파는 행사인데 보통은 뒤에 전광판이 있어가지고 매출액이 계속 끊임없이 바뀝니다. 뭐 몇 조에 이렇게 숫자가 바뀌게 되는데 작년에는 그 매출액이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경제가 안 좋고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발표를 못했습니다. 소비 성향이 워낙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덩치가 크고 그리고 금액대가 좀 높은 내구재 같은 걸 뜻합니다. 과거엔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했는데 올해는 뭐 두부 사고 쌀 사고 생활 필수품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 업체들은 굉장히 바빠졌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공개를 못한다라는 건 그만큼 충격이 컸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8기 3중 전에서 얘기한 시진핑 경제의 모토가 실현되지 못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전반에 대한 징후들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 부동산서부터 수출, 투자, 소비.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의 GDP 규모를 봤을 때 중국의 비중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상 개혁개방 당시에 전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GDP 비중은 2%밖에 안 했어요. 거의 뭐 국가 사이즈에 준하지 않는 굉장히 미미한 국가였었는데 개혁개방 한 4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거의 20%에 가깝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최고치를 찍은 거는 2021년 18.51%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경제 동력이 이제 이미 끝났다. 미국을 앞설 것이다라는 중국 위협론이 미국은 앞서기 힘들다. 이게 증명이 됐다. 그래서 중국 위협론은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라는 한간의 소문들도 신화와 같이 증발해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 GDP 속에 중국의 비중을 얘기하냐 하면은 거기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달러로 평신된 명목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얘기할 때는 첫 번째가 인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계 1위 인구 대국에서 올해 인도한테 밀렸습니다. 중국도 똑같이 고민하는 것이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인구의 감소 문제가 있다는 거. 잠재 성장률이 높아질 수가 없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투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국내 투자도 잘 안 되고 해외 투자까지 했습니다. 그게 바로 1대1로인데 해외 투자로 지금 걷어들이지 못하는 돈이 1조 위안 정도 됩니다.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보도에 의하면 9,700억 달러인데 우리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조 달러.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지금같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메꿀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을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빈부격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제 성장의 동력에 대한 자극제가 있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시진핑의 1인 독재 체제로 인해 가지고 너무 공고한 통치가 강화가 됐고 그 과정 속에서 과거에 개혁개방을 주도했던 공무원들이 칠링 효과라 그러죠. 이제 움츠리는 효과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과거와 같이 투자를 유치하는데 적극적이지 않고 수출을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서구와 결탁하는 뭐 반간첩법, 대외관계법에 접촉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인 형태를 보이면서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과거의 추동 세력이라고 했던 공무원들도 그리고 기업들도 그중에서도 특히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삼중전에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국제적인 환경입니다. 1978년도 개혁개방을 결정하고 79년도 1월 1일서부터 개혁개방을 실시해 와서 지금까지 중국은 자유주의의 사조에 의해 가지고선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본 국가입니다. 그래서 무역량도 증가하게 됐고 세계 공장이라는 별칭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가장 큰 시장 그리고 자유주의의 선봉에 있었던 미국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안보라는 명목하에 받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그리고 수출 그리고 뭐 인권 뭐 종교 대만 문제까지 그것에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결합돼서 나오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캘리포니아에서의 에이펙 정상회담이에요. 근데 중국은 크게 기대를 안 한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가가지고선요 블링컨을 만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시종일관 자리를 마련하는 거를 우리가 추진해보자. 그래서 잘 보시면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줄곧 웃습니다. 근데 시진핑이 떠나자마자 독재자라고 얘기했죠. 아주 큰 사건으로서 기록됐고 또 캘리포니아에는 반중국적인 정서의 화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하면은 시가 행진이라든지 시위 현장을 방송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40km 떨어진 지역에서 또 회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 면면을 보게 되면은 결국 중국이 원하는 건 하나도 얻지 못했다. 물론 성과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미국이 걱정했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한라인 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펜타닐이라 가지고서 마약의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좀 통제와 관여를 한다라는데 합의를 봤고요. 그렇지만 대만 문제나 무역 문제나 어떤 관세 문제나 아니면은 반도체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하나도 합의된 내용도 없었다라는 거. 각자가 자기가 할 얘기만 했다라는 거는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의 위상은 분명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미국 그리고 여전히 디리스킹의 대상으로서 중국이 미국 밑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을 재확인했다. 그래서 삼중전해를 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라든지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 삼중전해가 미뤄지면은 핵심이 없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이 파편적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뭐 물류는 물류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아니면 수출은 수출대로, 관세는 관세대로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하나의 맥락으로 수렴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을 미뤄서 내년에 하게 된다. 그러면은 내년 양후에 발표될 경제 정책 굉장히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아마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보면은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갖고 갈 겁니다. 기존의 정책이 잘못됐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측면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무래도 잘못된 정책을 재차 반복을 하는 그리고 수정을 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상당히 큰 부작용이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그 부작용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탕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들어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 수수방관 뭐 신경 안 써. 이런 일단 1년에 4조가 지금 중국에 만연하고 있고 유행하고 있는데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이게 젊은이들의 사이에서 공무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왜 중요하냐. 공무원들이 물론 기득권 세력이 있기 때문에 타파의 대상이고 조정의 대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시진핑도 그걸 인정을 했고 리커창도 리커노믹스라는 부분의 한 부분은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에서 공무원의 세력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현상이 사실은 1989년, 90년, 91년도에 나타난 바가 있어요. 뭘까요? 6.4 천안문 사태 이후에요. 개혁 개방하는데 서구에서 봉쇄 정책을 쓰니까 수출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물건만 들어도 나가지도 않고 돈이 들어야지 공장도 더 질 텐데. 아이, 포기하자. 이제 개혁 개방은 끝났다. 물 건너갔다. 그냥 국내 시장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 보자. 그때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상해에서 광주를 통해서 심천을 가면서 그때 얘기한 게 개혁 개방은 쉬지 않고 지속할 것이다. 외국 투자자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라.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동력, 해외에서 지금 수출이 안 되고 투자가 안 들어온다 해도 우리는 내부적으로 개혁 개방을 가장 중요한 국시로 여기고 그걸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1978년 11중 3중 전회에서 개혁 개방을 얘기했을 때 개혁의 심화, 개방의 심화 이거는 지금까지 모든 회의, 양회를 통해서도 그리고 당의 대회를 통해서도 그리고 뭐 5년 경제 계획을 통해서도 한 줄이 꼭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개혁의 심화입니다. 왜? 그걸로 중국이 성공했으니까. 근데 그때 그 개혁의 심화 주저했다가 다시 활기를 얻고 개혁 개방의 선봉장이 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공무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무원들을 자극한 것이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라는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 지금 남순 강화 같은 어떤 모멘텀을 마련하고 있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1인 독재로 강력하게 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율성과 개방성과 그리고 투명성을 줘야 되는데 정치적인 인선 과정에서의 불투명. 실력도 검증 안 됐는데 3개월 만에 국무위원이 되고 6개월 외교장관 했다가 6개월 만에 해임되고 이런 현상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진핑이 갖가지로 문제를 앓고 있지만 그 문제가 크게 증폭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삼중제어를 열 만한 구실은 상당히 그 동력과 어떤 이슈를 잃어버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중국 경제가 지금 회의를 열어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근데 최근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다면 시진핑이 뭔가를 내놔야 될 텐데 내일이죠? 내일 상하이를 방문한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 속도 회복을 강조할 거다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저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백약이 무효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은 2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재정 정책 그리고 이자율 인하를 통해 가지고선 양적 완화에 준한 그런 시장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 1조 위안 뭐 그러면 한 180조 정도 되죠. 돈이 풀리기도 했어요. 근데 물론 정책적인 효과를 보려면 2, 3개월을 기다려야 되지만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런 기대감은 좀 막연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책의 시행이라는 거는 하나의 수렴점으로 모든 것이 집중이 돼야지 그 중에서 시너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시장을 만들어 가봐. 벤처 정신을 가지고 해놓고선 반대에서는 너는 지금 공동부유를 어기고 있어. 반간첩법이야. 대외간첩법이야. 하고 규제를 합니다. 보통 중국 경제를 얘기했을 때 경기가 안 좋았을 땐 국진민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가 기업이 그러니까 국유 기업이 주도를 하고 민간 기업이 따라가거나 쇠퇴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유 기업이 추동할 수 있을 만큼의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추동하기 위한 자금도 부족하고 그리고 추동하기 위한 정신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가 좋았을 때는 보통 민진국태라 그래가지고서 민간 기업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어요. 텐센트, 알리바바 그리고 디디 주싱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동방이라든지 대부분의 중국의 뭐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을 면면을 보게 되면은 그거는 철저하게 민간 기업의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와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췄다라는 것인데 지금 그런 기업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아요. 마윈이 어디 갔는지 종족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그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상해 가는 거 별로 그렇게 좋은 효과 못 거둘 것이다. 상해를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광저우를 가야 됩니다.
왜 광주를 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광주에는 1년에 두 번 영어로는 칸튼 페어라고 해가지고선 광저회라고 중국에서 보통 얘기하거든요. 국내 무역의 무역 거래를 이제 결제를 하고 여기에서 얼마만큼 결제가 됐기 때문에 얼마만큼 수출이 되겠구나. 그리고 국내의 소비가 되겠구나 하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칸튼 페어라는 게는 1년에 두 번 열리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번에 리오프닝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그 칸튼 페어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광동성은 중국 경제에 특히 수출에 있어서 30% 이상을 담당하는 단독 성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중앙정부의 관리로부터 벗어난 지 오래됐어요. 상해는 아직도 장강 삼각주 계획이라고 해가지고선 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서의 성장 동력을 확인하는 것이 낫지. 관리하는 거는 정부가 숫자 데이터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해는 의미가 별로 없다. 차라리 이 시간에 광주에 가서 그걸 보고 돌아오는 길에 우한에 가서 코로나 승리를 한 번 더 외치는 것이 낫지. 코로나 때 시진핑은 안 갔거든요. 리커창 보냈습니다. 그 광동성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네, 싱가포르 언론이 세계의 공장 중국 광동성 등관이 뭐 해외 주문 급감에 도시가 침체됐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중국 더 나가서 한 발 더 나가서 중국의 전성기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같이 나왔거든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뭐 올해 아마 화두 중에 몇 가지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 그러면은 피크 차이나라는 단어를 아마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중국이 이제 정점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갈 때까지 갔다. 모든 것이 주기적인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피크에 올라가면 이제 다운 밑으로 내려올 것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을 얘기하는데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개혁 개방 이후에 누적된 중국의 문제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중국 경제 성장에 상당히 도움을 줬던 일종의 흥분제 같은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흥분제에 일정한 면역이 생기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적응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흥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흥분에 의해 가지고선 수절증이라든지 뭐 머리를 이렇게 흔드는 그러한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손을 흔들고 안절부절하는 심리적 상태를 안정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마 진단에 대한 처방일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진단은 나왔는데 처방을 마음대로 못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내주신 기사를 보게 되면은 똥관을 얘기하셨는데 똥관뿐만 아닙니다. 그 주위에 보면은 회조라는 데도 있고 뭐 여러 산토라는 데도 있고 여러 산업 기지, 신생 도시의 어떤 산업화 과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이 다 죽었어요. 네. 이게 자율적인 활동 내에서의 경제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중국의 똥관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 많은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거예요. 홍콩발 ELS. 홍콩은 금융의 중심입니다. 중국에 투자하는 돈이 홍콩을 통해서 들어오고 중국 돈은 또 홍콩을 통해서 해외를 나가게 되는데 홍콩이 죽었다라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에게도 치명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홍콩이 죽었다라는 거는 중국 돈이 해외로 나가는데 순조롭지 못하다는 얘기도 될 거예요. 홍콩이 잘 살았을 때 중국은 잘 나갔거든요. 홍콩이 몰락하고 해바라기 운동하고 송환법 반대하면서 19년도에 시위하니까 홍콩은 그때부터 죽기 시작했습니다.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그때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내리막길에 들어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3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동력을 스스로 죽여나가는 그런 자해행위가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상해는요. 상해는 국가 기업들이 많습니다. 국유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상해를 지표로 보지 않아요. 리커창 총리도 상해를 지표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리커노믹스를 가지고 얘기할 때 리커창 지수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리커창 지수는 크게는 동북 지역의 하나의 거점 지역을 마련하고 보고 또 하나는 남쪽 지역의 기준을 삼아서 봅니다. 상해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해는 조작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기사를 보면요. 중국의 경제연구기관이 올해 경제 성장률은 5.3%, 내년에는 5%일 거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뭐 저 수치를 갖고 논란들이 많은데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더 이상 우리가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내놓는 숫자 공신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만약에 수출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중국 경제는 좋아져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3분기, 4분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4분기가 상당한 성장세를 회복을 해서 5.3%의 목표치를 달성했다. 그러면은 4분기 중국인들의 경제 상황은 굉장히 좋아져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된 CPI는 플러스로 돌아서야 되는 거고 PPI는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통화량은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고 통화의 승수는 기대 이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사람들의 저축률 증가보다는 투자의 증가율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현상은 지금까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년에 5% 성장률 중국의 규모가 커지고 덩치가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선 예전과 같은 8% 9% 성장을 기대하는 건 이제 무리라고 봅니다. 다만 얼마만큼 내실이 중요한가. 이 내실과 관련해서는 중국 경제에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가 계획이란 단어고 하나가 기획이란 단어인데요. 중국은 매 5년마다 경제 정책을 구상을 하는 거를 이제 계획 혹은 기획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할 땐 마스터 플랜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마스터 플랜을 계획과 기획으로 또 나뉩니다. 계획은 일정 시간에 일정 목표가 있었고 그 계획은 뭐 8호 계획, 9호 계획, 15호 계획, 11호 계획 해가지고선 2006년도에 계획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기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획은 양적인 성장이 아닌 질적인 성장을 얘기합니다. 질적인 성장은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설명할 수 있어요. 산업 구조로 보게 되면 자기의 브랜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 부가가치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 하이테크 산업을 선도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친환경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질적인 성장에서 아직도 미흡한 거는 인민 대중들의 질적 성장이에요. 산업 전반, 도시에 대한 질적 성장은 이루어졌습니다. 건물도 근사하고 사회보장제도도 예전보다 많이 개선됐고 의료보험도 많이 개선됐는데 인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질적 성장의 근간이 되는 인민들의 질을 아직도 개혁개방의 중심지인 동부연안 지방, 대도시 위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커창이 6억 인구는 아직도 천위안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시장과 정부 간의 갈등은 하고 부패는 하고 소득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2016년부터는 지니계수도 발표 안 합니다. 중국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지니계수를 발표해서 질적으로 좋아졌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니계수의 계수가 0.4, 뭐 6, 7, 8 이렇게 나오니까 발표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어떻게 0.478의 숫자를 볼 수가 있어요. 0.3에 가깝게 밀어 넣어야 되는데 그건 그만큼 질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 더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오히려 하루빨리 질적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그 추세적인 흐름이 확인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근데 중국은 질적인 성장을 얘기하면서 여전히 양적인 성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횡재세와 관련된 걸 입법을 최종 통과시켜서 네. 결국 추가적인 과세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오일 쇼크 당시에도 일부 정유사에서 이런 횡재세와 관련된 걸 더 정유사를 통해 부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는 법안 논의는 많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최종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법안 내용에서 횡재세라는 표현들이
들어가기도 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횡재세가 논의되는 국가들의 공통적인 상황은 물가 잡겠다고 고금리 기조 만들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예대 마진이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경우 하나랑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너지 수급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일부 에너지 관련한 민간 기업들 또는 국영 기업들이 폭리에 가까운 어떤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자 이런 내용들이 크게 두 줄기가 있고요. 아주 이제 그 신흥국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저개발 국가 중에서는 곡물 회사들에게서도 역시 네. 똑같이 횡재세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횡재세가 두 번의 이슈가 있었어요. 바로 요 직전에 정유사들이 분명 국가에서 유류세 같은 경우도 인하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격에 다 통상적으로 반영된 비율이 100%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익을 거뒀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한테 이런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었을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횡재세를 반대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은행 사태에서 횡재세에 대해서 이슈가 됐었을 때는 저는 이번 은행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찬성하는 입장에 가깝다. 이렇게 입장을 좀 달리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네요. 은행권에서는 조금 달리 표현하면 초과 이익을 이렇게 횡재에 가까운 수준으로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자발적으로 다양한 산업 전술 전략적인 차원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금융당국에서 컨펌도 안 할 테니까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죠. 내부 직원들 성과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리고 이 산업의 특수성으로 이 초과 이익을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우리나라 경제의 견실한 성장을 높이는 그런 데 쓰일 것 같지도 않다면 지금 서민들의 어떤 예대 마진 폭이나 좀 줄여주는데 썼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내면서 요즘에 횡재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금감원장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횡재세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다.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반면에 야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가 기금 대상과 규모를 제도화하겠다. 그래서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이 있는 부분인데요.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횡재세란 걸 어떻게 정해야 될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횡재세라는 게 나름대로 학문적으로도 의외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자구적인 또는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생긴 이익이 아니라 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걷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횡재라고 부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세를 부과하는 걸 횡재세라고 우리가 통칭하는데요. 학문적으로는 뭐 특별 기여금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워딩이고 이걸 이제 정치권에서는 뭔가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갑자기 일부 계층, 일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이익을 과도하게 챙겼다라고 해서 횡재세라는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횡재세라는 표현을 쓰나요? 이 단어가? 그렇게 쓰는 국가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특별 기여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세법이나 세목에 의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 경제에 너희도 좀 특별히 이번에만 기여해라라는 명목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횡재세와 유사한 발언이라든가 입법 취지에 그렇게 써놓은 것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횡재세와 관련된 걸 입법을 최종 통과시켜서 결국 추가적인 과세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오일 쇼크 당시에도 일부 정유사에서 이런 횡재세와 관련된 걸 더 정유사를 통해 부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는 법안 논의는 많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최종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법안 내용에서 횡재세라는 표현들이 들어가기도 했죠. 네. 지금 일단 우리나라의 논란을 얘기하기 전에 외국 사례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탈리아는 이제 은행에 40%의 횡재세를 깜짝 부과했다라는 기사가 한번 있었고요. 파키스탄도 역시 횡재세를 40% 부과했다 이랬으면 우리나라랑 경제 시스템이 좀 다른 나라이긴 한데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곧잘 있나 봐요. 다른 나라 경우를 좀 짚고 가보죠.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정유회사라든가 천연가스 회사 등에게 이런 일순간 어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익을 거둔 회사들에게 횡재세와 유사한 형태의 과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한 경우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금융 관련한 기관뿐만
기업뿐만 아니라 역시 에너지 관련 기관에서도 이렇게 횡재세를 추가적으로 특별기여금이라는 형태로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일부 이탈리아 은행 같은 경우는 주가 뭐 폭락하고 뭐 그런 네. 많은 금융권의 요동침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만 아주 독특하게 논의하고 있는 현상은 전혀 아니고요. 국제적으로 요즘과 같이 상황이 좀 시국이 어려운 또는 뒤숭숭한 구간에서는 정치권 쪽에서 먼저 발제를 해서 이게 사회적인 안건으로 돼서 수용된 바가 있긴 합니다. 그럼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경제 시스템인 경우가 많은 건가요? 미국도 그랬다 그러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경제적으로 시스템이 국가 주도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졌느냐 아니면 뭐 다른 시장주의에 반하는 시스템을 가졌느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의도치 않게 외적인 어떤 충격이나 변화로 인해서 특정 인더스트리만 너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갈 경우 어떤 국가 리더십들의 어떤 용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또는 정치적 선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발제돼서 통과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은행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외국은 정유업체 얘기도 나오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로 은행과 에너지 기업 이런 예. 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횡재세가 논의되는 국가들의 공통적인 상황은 물가 잡겠다고 고금리 기조 만들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예대 마진이 뭐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경우 하나랑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너지 수급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일부 에너지 관련한 민간 기업들 또는 국영 기업들이 폭리에 가까운 어떤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자 이런 내용들이 크게 두 줄기가 있고요. 아주 이제 그 신흥국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저개발 국가 중에서는 곡물 회사들에게서도 역시 네. 똑같이 횡재세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 네. 지금 이 세금들은 대부분 다 한시적인 세금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횡재세라는 건 말 그대로 외적 환경이 변화돼서 다시 추가적인 이득을 얻기 어려울 경우에는 부과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시적인 어떤 세법으로 이렇게 개정해서 이루어지는 게 통상적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일정 이익 그 실링을 두고요. 그 이익 이상의 그 이익을 더 이상 해당 기업이 누리지 못할 경우에는 이 횡재세를 없애겠다 이런 조건부라든가 아니면 2년 동안만 또는 3년 동안만 어떤 기간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저희가 외국 사례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네. 싶은 게 그러면 이 기업들이 주로 코로나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네. 때문에 얻은 이익일 텐데 이것들을 실제로 세금을 다 냈고 그게 회계상으로 다 반영이 됐나요? 다른 나라들도? 지금 부과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철저히 이거는 세법상 반영된 룰에 의해서 부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말씀 주셨으니까 이탈리아로 쳐보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횡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초과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이유를 부과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초과 이익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코로나19 일어나기 전인 그 전에 3년치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그 뒤에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그 이전의 이익에 비해서 상승분에 대해서 뭐 40%든 몇 프로든 이런 식으로 세율을 부과하는 형태로 아주 객관적으로 산출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초과 이익이 어디까지를 초과 이익으로 볼 거냐 이렇게 그냥 막연한 어떤 대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산출 근거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과세가 분명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외국 사례를 쭉 짚어봤고요.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횡재세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뭐 사실 경제학 공부한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 의도치 않게 시장에 교란 요인을 주는 시그널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에 인위적으로 통제를 가하는 것도 원칙상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갑자기 흘러가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횡재세에 대해서 저도 사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횡재세가 두 번의 이슈가 있었어요. 바로 요 직전에 정유사들이 분명 국가에서 유류세 같은 경우도 인하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격에 다 통상적으로 반영된 비율이 100%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익을 거뒀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한테 이런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었을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횡재세를 반대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은행 사태에서 횡재세에 대해서
이슈가 됐었을 때는 저는 이번 은행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찬성하는 입장에 가깝다. 이렇게 입장을 좀 달리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네요. 예. 그 두 가지 차이점을 두시는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외부 환경이 변화돼서 내 자구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런 환경 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이익이 생겼다고 원래 예상과 달리 추가적으로 이익을 과세하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지금 은행 경우도 국제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투자은행들이 모두 횡재에 가까운 초과이익 때문에 그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대표적으로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해서 많은 전쟁 때 환차익이라든가 채권 투자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잘했기 때문에 뭐 JP 모건이라든가 그 전에는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가 이런 은행권에 근무했던 어떤 가문들 또는 금융기관을 운영했던 회사들이 정말 일순간 상상할 수 없는 자금을 얻었고요. 그 자금을 바탕으로 진짜 국제적인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종잣돈으로 활용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몇 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금융회사의 반열까지 올라간 게 전부 이렇게 의도치 않은 외국에서 전개된 상황 변화로 인한 횡재 덕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미국 정부라든가 유럽의 영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국의 금융회사들이 일순간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추가적인 이득을 얻었다라고 과세를 전부 때려버렸다면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 세계적인 금융회사를 못 가졌을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정유사들, 국내 정유사들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만약에 그 당시 한 뭐 1, 2년 전쯤이죠. 그때부터 1년 반쯤 전이겠네요. 그때 이제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논의가 있었을 때 그때 횡재세를 부과해 버렸을 경우 지금 정유사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중국의 석유화학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 내수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특히 부동산과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건설 관련 자재 그다음에 원료들을 한국의 반덤핑 수준으로 거의 폭탄으로 던져요. 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좀 나쁘게 해석하면 아예 이참에 한국 시장 고사시켜서 나중에 본인들의 시장 영역 아래 포함시켜야겠다. 이런 의도까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가격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건축 내외장재 같은 경우는 브랜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산 페인트로 칠한 건지 한국산으로 칠한지 우리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폭탄으로 던졌을 때 한국의 건설업계도 요즘 빡빡한 상황이다 보니 그걸 받아주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수산단이라든가 이런 정유업체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에 해당되는 석유화학 업종은 진짜 고사 직전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이럴 때 버틸 수 있는 시드머니는 어찌 보면 불과 1년 반쯤에 엄청나게 걷어들였던 초과 이익을 바탕으로 이런 혹한기는 견딜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유업체처럼 국제적으로 허들이 낮고 굉장히 경쟁이 컴피티브한 그런 산업군에서는 갑자기 이익이 생겼다고 그걸 걷어들였다가는 그 산업이 위기가 생겼을 때 대응을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초과 이익을 바탕으로 정유회사들 중에 일부가 우리 해외 진출하겠다. 예전에 미국이나 영국의 금융회사들처럼요. 그러면 그게 그런 큰 종잣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횡재세를 반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은행권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은행은 국가가 온실 속에서 철저히 과점시장으로 보호해왔고 과점시장 아래서 움직이게끔 만드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 중에 하나가 금융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초과 이익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그 초과 이익을 바탕으로 JP모건처럼 아니면 뭐 어떤 또 다른 금융회사들처럼 우리 동남아 시장을 이 돈 가지고 진출하자 이럴 수가 없어요. 금융당국에서 해외 지점을 개설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컨펌하고 그다음에 어떤 금융상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팔지를 전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 은행권에서는 조금 달리 표현하면 초과 이익을 이렇게 횡재에 가까운 수준으로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자발적으로 다양한 산업 전술 전략적인 차원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금융당국에서 컨펌도 안 할 테니까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죠. 내부 직원들 성과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리고 이 산업의 특수성으로 이 초과 이익을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우리나라 경제의 견실한 성장을 높이는 그런 데 쓰일 것 같지도 않다면
지금 서민들의 어떤 예대마진 폭이나 좀 줄여주는데 썼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나오는 반대쪽 얘기가 은행이라는 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또 이렇게 버텨야 되는 자금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다고 그렇게 하는 건 어떠냐라는 게 이제 아까 뭐 정유업체랑 비슷한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식의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많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요. 그때마다 정부가 사실 상당 부분 구제 자금을 통해서 또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은행권에 계신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이익 생겼다고 세금 뜯어갈 거면 우리 손실 나면 보존해 줄 겁니까?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손실에 가까운 위기의 상황이 있었을 때 국가와 공적 자금으로 도와준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제가 뭐 악담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나라 은행 산업은 대표적인 기관 산업이자 규제 산업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상생 모드를 하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기여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네, 사실 지난번에 금융위원장이 은행 그 시중 5대 은행장들 데리고 회의를 했는데 앞부분 회의는 오픈 회의로 언론인들 배석한 다음에 간단하게 서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언론 취재진들을 물리고 내부에 들어가서 은행장들과 금융위원장 그다음에 금감원장도 같이 배석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들어서 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회의를 하고 나서 나온 브리핑을 보면 거의 고압적으로 말씀을 좀 방향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아마 가이드라인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은행권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중 대출 이자를 급격히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이드라인 아래서 그냥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취약계층에게 추가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것들을 지속할 것 같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정책 자금으로 펀딩이 조성된 걸 말고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조성했던 금융 상품들, 민간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는 뭐 시중에 지금 7% 구간대까지 올라간 것들을 뭐 3% 초반까지 낮출 것 같은 여러 가지 시그널을 뭐 이미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대출 한도 부분에서도 사실 취약계층들은 이자를 탕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출 한도가 자꾸 줄어들거나 아니면 신규로 더 받고 싶을 때 못 받은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늘려준다는 건 사실 대손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거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간접적인 지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가장 지금 눈에 들어오는 변화일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가장 이런 가계부채 문제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쪽이 이제 자영업자. 네.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차상위 소득대층에 대한 금융 상품들 중에서 뭐 예전에 햇살론에 준하는 그런 금융 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이미 은행권에서 그런 그 상품들 명이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적용하고 있었던 대출 금리를 좀 낮출 여지가 이미 발표가 되고 있고요. 제가 뭐 특정 은행의 상품을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말씀 안 드리지만 근데 대부분 소상공인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상품들이 많았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형태의 대응들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정말 시급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돈 10,000원짜리 한 장, 50,000원짜리 한 장이 급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는 큰 해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점점 어떻게 보면 얼어붙은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는 사실 역부족이죠. 이게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워낙 외부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이 잡아들여지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대외 경제 여건도 그렇게 급격히 개선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통제하기 좀 어려운 요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지금 뭔가 해법이 모색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지금 얼마 전에 그 도이치뱅크로 기억하는데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기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 그 통계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한 80개국 정도 조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국가보다 낮추는 국가가 좀 더 많아졌어요. 네. 그 이유는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낮춘다기보다는요. 그만큼 물가는 안 잡혔는데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시중 은행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금융권의 건전한 의도의 압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들 스스로의 또 상생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섞였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 그런 걸로 인한 금리 인하만으로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정책적으로도 이제 좀 경기 부양이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방점을 찍고 경제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그럼 경제학자로서 보시기에 그 횡재세를 실제로 거둘 경우와 네. 이렇게 은행들이 상생안을 내놓고 실천하는 경우와 그 효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제일 좋은 거는요. 횡재세를 법안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법안 내용에서 앞으로 이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와 유사한 또 다른 경제 위기의 시그널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그 개별 경제 주체들이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이에요. 지금처럼 뭐 금감원장이 또 금융위원장이 불러가지고 윽박질러서 하면 예측이 안 되는데 횡재세에서 앞으로도 만약에 예대 마진 비율이 얼마 이상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할 경우 우리는 그것은 외적 요인으로 인한 이익으로 생각해서 추가적인 과세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은행 주식을 샀던 개인 투자자, 외국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도 아, 쟤네들 이러다가 또 이익 많아져서 또 세금 더 내겠네. 예측하면서 우리도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경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 그렇게 입법을 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한시법으로 해서 횡재세를 입법을 했고요. 그게 일몰제도로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또 하겠다. 이렇게 명시된 적은 없지만 그런 전례를 남겨서 시장에서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까지는 적어도 제공해 줬죠. 네. 네. 저희가 경제 위기 때문에 이런 횡재세 얘기가 더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2024년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조금 전망을 짧게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저는 정부가 제시한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보다 다소 낮게 평가하는 주의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정부 쪽 사이드에서 가장 먼저 발표하는 부처는요 예산정책처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예산 시즌이잖아요. 네네. 내년도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계획을 짜야 되다 보니까 내년도 경제활동 수준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어느 정도 거쳐서 저희가 세출은 이렇게 계획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KDI라든가 한국은행이라든가 다른 데보다도 조금 먼저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근데 전망치를 봤더니 실질 GDP 성장률이 2%대 수준으로 예년에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 지금 여기저기서 들리는 곡소리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세부 사항을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만 건설 투자의 그 기여도는 제로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과 건설 부분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는 부분은 제로고, 그 다음에 정부 소비, 그다음에 정부 투자도 예전에 비해서 줄었어요. 네. 우리나라 GDP 성장률에서 최근 5년 동안 정부 투자와 특히 정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었거든요. 워낙 경기가 어려우니까 공적 자금 투여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거의 반토막씩 내놨는데 그런데 어떻게 경제 성장률이 뭘로 똑같아졌지? 라고 숫자를 들여다봤더니 민간 투자가 10배 가까이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해놓은 거예요. 네. 향후 4년 동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학계 선배들 또는 후배들하고 같이 연구소를 하나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아주 손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소에서 프린터 하나를 바꾼다든가 연구원 하나를 더 뽑으면 그게 민간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언제 그런 투자를 늘리겠어요? 정부에서 용역을 더 줄 것 같거나 실제 용역을 더 수주받았을 때 투자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 주도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민간 투자나 민간 소비는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와 맞물려 있는 섹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를 줄였는데 민간 투자가 10배 가까이 늘어날 거다? 4년 동안? 저는 솔직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GDP는 그 숫자가 올라가려면 그 D가 도메스틱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우리나라 앵커 기업들이 전부 어디에 투자하고 있어요? 미국이죠. 우리 2차 전지
그 공장은 16개 정도가 지금 미국에 다 기가급 팩토리로 투자되고 있고요.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 투자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 공장도 미국에 투자하고 있어요. 민간 투자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포션이 높은 앵커 기업들이 전부 미국에 투자하는데 GNP가 아니라 GDP에 어떻게 그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부가 어떻게 보면 예전 성적표를 어떻게든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해보자는 의지는 반긴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근거까지는 제시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경제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계시군요. 반도체나 일부 업종 빼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그래도 좀 회복이 될 거예요. 반도체는 회복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경제살롱 저도 맨날 시청하는 애청자 중에 하나로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부동산도 주춤하고 경제도 주춤하자니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앞으로 올해부터 앞으로 한 3, 4년 동안 예전에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과학혁명 수준의 엄청난 과학기술의 빅뱅이 일어날 거예요. 그 빅뱅 때 어떤 선도 기업으로 치고 나갈 회사를 잘 옥석을 고르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놓여졌던 때가 지금 똑같이 그게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쟁이나 또는 냉전 시국이었어요. 뭔가 전 세계 패권 국가들이 쟤보다 먼저, 쟤보다 빨리, 쟤보다 더 높이, 멀리 이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도 풀고 엄청난 재정 지원도 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들 스스로도 원래 외국의 엔지니어들 저도 많이 알지만 좀 편하게 일하지 우리처럼 막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중국이 벌써 했다고? 야, 서둘러. 야, 미국이 벌써 했다고? 서둘러.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는 진짜 과학기술의 빅뱅이 일어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항상 산업혁명이나 과학기술혁명 때는 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틀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론들이 생기는데 예전에는 이제 증기기관이 그거였죠. 그것 때문에 방적기, 방직기, 기차 등등이 동시에 다 만들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그게 뭐냐면 AI예요. 저희도 연구소에 인력 별로 없어요. 그런데 챗 GPT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연구 수행하는 기간이 10개월짜리를 챗 GPT를 잘만 활용하면 일주일 만에 끝나요. 그러면 마치 연구원이 300~400명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저희같이 스몰 비즈니스 하는 연구소에서도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정말 내가 내 근로소득으로 뭔가 인생 역전이 어렵다 하더라도 과학기술의 변화 패턴만 잘 읽어도 대박을 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내년도 경제와 내년도 투자에 관한 얘기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베트남이 신발, 섬유, 의료 쪽 중심으로 그러니까 노동지방 산업 위주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미 한 5, 6년 전부터 베트남에서 가장 수출 금액 기준으로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전자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수출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지금 IT 관련된 인력들이 매우 필요한데 필요한 인력의 한 30%가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해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IT 전문 인력, 특히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인력 양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관광지로서 많이 찾아가고 있는 다낭, 그리고 다낭에서 북쪽으로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후에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두 도시에 IT 인력 양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대학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많은 지금 인력 양성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텔이라든지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노십스라든지 다양한 업체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금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고 베트남 정부가 다양한 이 글로벌 이 반도체 업체들과 미팅을 계속하면서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지금 협상을 한참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를 가지고 오는 거는 자신들의 앞으로 미래가 달렸다. 자신들이 중진국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여기에 달렸다 생각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좀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이걸 투자해도 되나 하는 꺼려하는 요소가 하나 있고 또 다른 꺼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비슷하지 않나? 왜냐하면 아직도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은 베트남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가장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훨씬 모르는 사람들이 유럽과 미국 사람들인데 베트남 국기와 중국 국기가 너무 비슷하기도 하고 같은 공산당 국가이기도 하니까 중국에 지금 들어왔다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좀 힘든 걸 느끼고 좀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빠져나와서 베트남에 가서 한 10에서 15년 정도 지나고 나서 베트남이 또다시 중국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과 설명을 밝혀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베트남이 중국과 어떻게 다른지, 중국보다도 훨씬 더 플렉스블하고 또 적극적으로 개방적으로 이 투자 유치를 하고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어야 좀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그동안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다 이렇게 알려져 왔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IT나 4차 산업 쪽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얘기인지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님, 실제로 지금 베트남에서 산업 구조가 조금 바뀌고 있나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베트남이 신발, 섬유, 의료 쪽 중심으로, 그러니까 노동집약 산업 위주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미 한 5, 6년 전부터 베트남에서 가장 수출 금액 기준으로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전자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수출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전체 수출액의 한 70%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LG전자가 베트남에서 산업기지로서 수출을 아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베트남이 어느 순간부터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첨단 산업 중심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미 한 20여 년 전부터 이 인력 중심의 노동집약 산업으로 갔다가는 더 이상 베트남이 발전할 수 없다라고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후발주자가 앞서 갔던 태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를 명확하게 보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베트남 지도부가 총리라든지 국가주석이 특히 우리나라에 왔을 때 삼성전자에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달라고 매번 올 때마다 강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인텔이라든지 베트남이 좀 투자를 해서 산업이 첨단 산업 위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자산업들은 대부분 외국 기업들이죠. 아직은 베트남 자체 회사가 있는 건 아니죠. 뭐 베트남의 FPT라는 회사가 세계 이제 500대 ICT 기업에 이제 등록이 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이외에 아직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정도의 기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런 외국 기업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베트남 기업들이 그 업체들과 협력을 하면서 기술도 빨리 발전해 가고 있고 그 외국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가면서 기술력도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이 중국의 대체지로서 거론됐던 거는 IT보다는 아무래도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잖아요. 네, 그쪽 부분도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작년 같은부터 코로나 이후에 미국에서 이 생산량들이 주문이 많이 들어올 거로 생각했다가 주문이 급감하면서 그쪽의 일자리들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0만 명 정도 가량이 실직을 한 상태인데 오히려 그 인력들이 지금 다른 산업으로 흡수되어 가고 있고요. 베트남에서는 지금 IT 관련된 인력들이 매우 필요한데 필요한 인력의 한 30%가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해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IT 전문 인력, 특히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인력 양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관광지로서 많이 찾아가고 있는 다낭, 그리고 다낭에서 북쪽으로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후에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두 도시에 IT 인력 양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대학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많은 인력 양성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하기보다는 반도체 후공정,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정이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패키징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아주 기본적인 공정이긴 합니다. 아직 베트남에는 반도체를 막 생산하는 쪽까지는 없고요. 근데 베트남 정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원하고 올해 9월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할 때 지난번에 제가 녹화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이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격상됐을 때 미국이 베트남을 붙잡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때 베트남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텔이라든지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노십스라든지 다양한 업체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금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고 베트남 정부가 다양한 이 글로벌 이 반도체 업체들과 미팅을 계속하면서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지금 협상을 한참 진행 중입니다.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은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가 공개적으로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트남 정부는 한 20여 년 전부터 노동집약 산업으로는 더 이상 선진국으로 절대 갈 수 없다고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우리가 지금 이 타이밍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중 갈등과 이 코로나 대팬데믹에서 중국에 집중됐던 것들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분산시키려고 하는 요구들이 이 각 기업들이 다 있잖아요. 그 대체지로서 베트남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베트남이 이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력이라든지 다양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되는데 베트남 좀 그런 부분 좀 부족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이걸 투자해도 되나 하는 꺼려하는 요소가 하나 있고 또 다른 꺼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비슷하지 않나? 왜냐하면 아직도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은 베트남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가장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훨씬 모르는 사람들이 유럽과 미국 사람들인데 베트남 국기와 중국 국기가 너무 비슷하기도 하고 같은 공산당 국가이기도 하니까 중국에 지금 들어왔다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좀 힘든 걸 느끼고 좀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빠져나와서 베트남에 가서 한 10에서 15년 정도 지나고 나서 베트남이 또다시 중국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과 설명을 밝혀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베트남이 중국과 어떻게 다른지 중국보다도 훨씬 더 플렉스블하고 또 적극적으로 개방적으로 이 투자 유치를 하고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어야 좀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유치한 반도체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립하고 테스팅하는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설계 반도체 회사도 좀 들어와서 베트남에 반도체 설계를 하는 인력들을 양성해 주겠다고 하고 그 이외에 이제 다양한 파운드리 업체들도 지금 들어올 거를 지금 협의 중인데 과연 이제 베트남이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전력입니다. 전력. 네. 반도체에서 전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올해 7월에 폭염 때문에 베트남 특히 북부지방 하노이가 있는 북부지방은 이 수력 발전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상당하거든요. 한 20% 정도 수력에 의존하는데 이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발전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전자기업들이 전력 사정이 부족해서 한 3주 동안 이 정전을 좀 겪었거든요. 네. 부분적으로 뭐 일주일에 뭐 하루나 이틀씩. 근데 수출을 해야 되고 품질 양상이 균일하게 돼야 되는데 전력 부족 때문에 그 큰 차질을 빚었단 말이죠. 그래서 베트남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는데 특히 반도체 기업들은 전력 사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투자하는 게 맞나? 그래서 인텔이 현재까지 베트남에 우리나라 돈은 약 2조 원 정도, 1.5억 달러 정도를 15억 달러 정도 좀 투자한 상태인데 본래 올해 3월에 추가로 15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로이터 통신의 발표에 따르면 이 인텔이 15억 달러 투자하는 걸 취소했다. 뭐 이제 좀 완곡하게 유보했다라고 표현하는 베트남 언론도 있고 취소했다라고 그대로 표현하는 언론들도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인텔이 왜 취소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은 하고 있지 않은데 추정컨대 이 인프라 부분에 좀 이 불만이 좀 있지 않나. 근데 바로 바로 밑에 나라인 말레이시아에는 추가 투자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이 유럽에서도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때 겪었던 위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를 하나의 안보 측면에서도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서 독일에도 인텔이 300억 달러를 투자해서 거대 이 시설을 짓기로 했고 아일랜드, 폴란드에도 짓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당신들도 안보 측면에서 반도체 관련된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가 중국에서 빠져나온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하고 그리고 오커스라고 불리는 미국과 영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중국 인근에 있는 동남아 국가의 반도체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경쟁을 유발하고 있단 말이죠. 중국하고의 관계도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베트남이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 중에 상당수의 중간재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주요 생산 부품이라든지 원자재를 생산해서 베트남을 수출해 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베트남이 아무리 이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도 수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도 관계를 잘 유지하고 미국하고도 관계 유지하면서 또 양쪽에다 자신들의 입장을 잘 설득하면서 자신들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잘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반도체를 가지고 오는 거는 자신들의 앞으로 미래가 달렸다. 자신들이 중진국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 여기에 달렸다 생각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오토바이가 베트남에 더 많은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모빌리티와 관련된 베트남의 욕심도 또 예전부터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아세안에서 자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한 곳이 베트남이거든요. 빈페스트라고 하는 회사. 네, 그랬었죠. 네, 빈페스트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도 하고 뭐 이슈는 많이 됐지만 사실 뭐 판매가 거의 잘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통계에 따르면 아세안 전체에서 아세안 전체에서 전기 판매량 자체 절대적인 수량 자체는 얼마 되진 않지만 태국이 전체 아세안의 한 50% 정도를 판매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하고 이제 베트남이 2위, 3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 제가 이제 베트남에 13년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흥개발국가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서 바라보니까 전기 자동차 산업이 선진국과 일부 중진국 정도까지는 발전할 수 있겠으나 그 외 신흥개발 국가에서는 전기 자동차가 되긴 좀 어렵다라고 싶은 게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전기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려면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야 되잖아요. 전기 충전소라든지 또 사람들에게 보급을 좀 확대시키려면 전기 요금을 좀 보조를 해줘야 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신흥개발 국가들은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아직 전기 충전소 설립이 좀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교통부가 전기 자동차 구매 시 $1,000로 1,000달러를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법안을 제출했었는데 베트남 재정부가 그거는 특정 소수 계층만을 위한 혜택이지 않느냐. 그거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폐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 오토바이거든요. 지금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국민들 대다수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베트남 인구가 1억인데 등록된 오토바이 대수만 6,500만 대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2억 6천만의 인구인데 이 등록되어 있는 오토바이 대수가 지금 1억 7천만 대고 해마다 판매되고 있는 게 500만 대가 넘거든요. 네. 베트남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가 300만 대고요. 그리고 이 두 나라보다도 더 많은 것이 이제 인도예요. 인도 인구가 2억 6천만이나 14억이 넘는데 판매되는 대수가 코로나 이전에는 오토바이 대수가 1,500만 대까지도 판매됐다고 하거든요. 네. 현재는 한 1,300만 대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의 이륜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 오토바이 산업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장 유망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정부 공기업이 전기 오토바이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전기 자동차든지 전기 오토바이 들어가는 배터리의 필수 원료인 니켈의 세계 1위 이 매장 국가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그럼 우리가 중국을 넘어서는 이 전기 자동차, 전기 교통수단의 이 생산지로서의 메카가 되겠다라고 하는 좀 원대한 꿈을 품고 지금 확대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도 그 부분에서 지금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빈페스트라는 회사가 원래 처음 시작은 전기 오토바이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전기 자동차까지 확대를 하는 상태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점 하나가 올해 3월과 올해 7월 그러니까 올해 3월에는 미국의 국제개발처, 위로 따지면 코이카 같은 곳인데요. 전 세계 신흥개발 국가에 돈을 지원해 주는 곳이에요. 연간 예산액이 우리나라 돈 한 6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제닛 앨런 재무장관이 또 베트남을 방문할 때 3월 달에 국제개발처장이 베트남의 전기 오토바이 스타트업 회사를 한 군데 방문해서 그 오토바이 타고 하노이 시내를 주행한 것을 이
국제개발처의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렸고요. 네. 그리고 7월 달에는 앨런 장관이 또 다른 이 베트남의 전기 오토바이 스타트업을 방문해서 이 시승하고 있는 모습을 또 사진을 올렸어요. 네. 근데 이러한 정부의 고위 관료가 이곳을 방문해서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보도를 하겠다는 것은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이든이 9월에 베트남하고의 외교 정상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러한 것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준 거라고 분명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을 비롯한 미국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생산시설이 이 두 나라들로 이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유럽과 미국이 이제 탄소세를 걷기 시작하잖아요. 이 아리백을 해야 되는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자신들이 중국을 견제할 수단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를 키워주고 있고, 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한 교통수단인 전기 오토바이를 좀 키우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게 분명해 좀 보이고요. 그래서 그 덕에 좀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빔페스트라는 회사가 느닷없이 7월에 전기 오토바이로 이 배송 서비스, 그리고 오토바이 이 택시 서비스 같은 것도 전기 오토바이로 대대적으로 하겠다라고 막 홍보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정부의 움직임과 지원 상황을 파악을 좀 하고 빠르게 움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미국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베트남이 미중 갈등으로 인한 최대 수혜국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근데 올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현재서 보시기에 어떻게 수혜를 좀 입었습니까? 뭐 다양한 지원도 있긴 했는데 미중 갈등 속에서 어느 한 편을 딱히 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수혜를 입은 것 같아요. 올해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애초 예상치보다 좀 많이 못하고 있긴 한데요. 본래 정부가 6.5%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설정을 했었는데 아마 한 4.8% 정도로 큰 폭의 좀 낮은 성장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1분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으나 2분기, 3분기 좀 성장을 다시 좀 회복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미국에서 주문량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베트남이 많이 힘들어졌는데 부족한만큼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이 농수산물을 많이 수입을 해줘서 좀 해결이 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출량은 전년 대비 좀 줄어들었는데 마이너스 성장인데 중국은 한 2, 3%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균형 외교를 하면서 이 미중 갈등 속에서 양쪽으로부터 잘 이득을 잘 취하고 있는 현명한 좀 외교 스탠스를 잘 유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기업들도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할 때 첫 질문이 이거예요. 베트남이 중국처럼 되지 않나요? 그럼 중국처럼 된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로 여쭤보면 이제 중국에서 요즘 많이 힘들 때 나온 부분, 그리고 베트남에 투자를 했더니 한 10에서 15년 지나서 베트남도 빠른 성장을 하고 베트남 로컬 기업들이 수준이 올라오면 외국 기업을 내쫓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하거나 기술 탈취를 하거나 이러진 않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베트남 사람들 성향을 봐서는 어떤 뭔가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이 적당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좀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을 항상 높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 뭐든지 원만한 관계 유지하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오랫동안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은 중국에서 같은 모습은 잘 보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상당히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봤을 때 베트남은 항상 유연하고 개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또 워낙 큰 나라였기 때문에 이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워낙 빨리 발전했고, 그게 중국에서는 일부분이라고 하지만 어지간한 나라보다 훨씬 큰 부분의 경제력과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베트남은 아직 그런 정도까지 수준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다만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 정부에 꾸준히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해외에서 파견 나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 비자와 그 가족들의 거주증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군요.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직원들의 가족이 살고 싶어 하는지 안 하는지를 많이 중시 여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중국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이 중국에 파견 나가는 걸 거부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걸 좀 유치하고 있는 곳 하나가 싱가포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도 그 영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우린 영어 사용이 가능하고 거주하는 게 편하게 할 수 있게 다양한 것을 뭐 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베트남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뭐 많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긴 한데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이 스캔들이나 이런 게 좀 많았잖아요. 근데 베트남의 당서기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한 12년 가까이 이 부정부패 스캔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좀 이 부동산 개발 업체에 상당히 큰 이 스캔들을 밝혀내서 1년 2개월 동안 지금 조사 결과를 최근에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거 또 잡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런 거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베트남이 아직도 부족한 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베트남만한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모든 나라 기업, 글로벌 기업들 대체적인 평가이고요. 다만 아직은 잘 모르다 보니까 특히 중국과 비슷한 부분 때문에 중국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막상 와서 일을 해보면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 다만 좀 더 베트남 정부가 시장 친화적으로만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빠르게 개방을 했을 때 사회에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 너무 빠른 발전 속도라면 계층 간 위화감이 오지 않을까? 이걸 항상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본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변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일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년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갈등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이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뭐 내년도 베트남 경제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다행히 베트남 언론에서도 이제 베트남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거고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하는데 우호적이더라고요. 그리고 IMF도 올해 베트남 경제 성장률 지금 한 4.7%로 보고 있긴 하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6.5에서 6.7%를 바라보고 있고요. 미국 경제가 이제 좀 전망이 좀 밝아지다 보니까 유럽도 상황도 좋아지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수출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베트남 정부가 앞서 말한 그런 이 노동지박 산업에 집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걸 발전해나고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스럽다라고 하고 올해 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베트남의 부동산 개발 쪽들이 네.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좀 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세가 30에서 50%까지 폭락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회복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싱가포르나 호주 기업들이 대거 지금 싹쓸이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 말로는 내년 상반기 그리고 3분기 정도면 꽤 회복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베트남 전망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국하실 때마다 저희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밥 같은 경우는 되게 편의성도 있고 사실은 처음에 보기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이제 먹으면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김밥이 나가기 전에 김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미국이라거나 뭐 동남아시아 뭐 유럽에서도 하나의 건강식품 또 그다음에 스낵으로서 이미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 김으로 만든 밥이라고 했을 때는 불확실성 이 많이 줄어들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김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으로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표준적으로는 놀이라고 이제 그 표준어처럼 이제 쓰였는데 이제는 이게 바뀌어 가지고요. 이제는 김밥 뭐 놀이 라이스라고 하지 않고 이제 김밥이라고 하는 고유명사 그대로 지금 이제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의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라면 수출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이루어져 왔고 라면 수출 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면을 사랑하는 그런 유전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흡입을 하면서 먹는 음식이 면입니다. 그거 말고는 뭐가 있나요? 흡입을 하는. 보통 우리가 입안에 집어넣어서 씹어 먹지 후루룩 하면서 이게 당겨 먹는 음식은 이 면만의 특징이거든요. 그때 이제 경쾌하게 뚫리는 그 느낌, 입안에서의 면이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이 입안을 자극하는 이 텍스처, 식감 이런 것들은 면만이 줄 수 있는 강점인데 이거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다들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라면이 한식이라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면을 가장 편리하고 가장
그 경제적인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라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서 아주 널리 이제 펼쳐져 있죠. 중국, 인도네시아, 뭐 일본, 네. 한국 없는 곳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한국의 문화를 안고 나갔을 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거죠. 김치가 수출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에 있는 한 식당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한식을 먹을 때 당연히 김치가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한식의 특징이죠. 한식은 메인 디쉬라고 하는 주식 밥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육류라거나 찌개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반찬들이 놓이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김치고 한 식당을 연다고 했을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치가 수출된다는 것이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마트에서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거기로 나가서 거기에서 식자재 시장 혹은 이 식당에서 반찬으로 내놓은 것이 커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실한 수치의 반증이라고 보이는 것이 김치 수출의 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식을 조금 더 외국에서 더 쉽게 접하게 하려면은 크게 이제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제대로 된 한식당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그 국민들이 쉽게 한식을 접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마트의 주요 매대에 우리 간편식집이라거나 그다음에 우리 뭐 장류 이런 것이 올라가야 된다. 세 번째, 그 나라의 음식에 한식의 터치를 넣고 싶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제대로 된 한국의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이런 B2B 마켓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결과적으로 한식이 더 잘 되려면은 문화 콘텐츠와 함께 나가는 것이 가장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K-푸드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아직 유럽이나 미국이나 특히 유럽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거리가 먼 게 사실이거든요. 그쪽에서 우리가 좀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문화의 일부로 나가야 되고 그 문화는 결국은 이 컨텐츠 여러 가지 음악이라거나 그다음에 영상이라거나 이런 거 함께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주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현지화 어떤 부분은 정말 한국식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존재를 해야 되고 결국은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한국까지 방문하게 만드는 관광 프로그램까지 연결되는 쪽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출시 60주년을 맞은 라면이 수출액 1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9년째 사상 최대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또 김에 관한 기사도 있습니다. 김 수출이 7억 달러를 돌파했고 세계 12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한국 음식 수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먼저 왜 세계가 이렇게 한국 음식에 반응한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이제 문화의 일부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김밥 같은 경우에 보면 김밥이라고 해서 처음 보게 되면 아니 이게 뭐지라고 하는 처음에는 어색함, 불안감,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한국에 여러 가지 한류라거나 이런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이제 해외에 진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문화 자체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먹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먹는 음식을 하다 보면 먹어보고 싶다. 그리고 실제 많은 영상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먹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되게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김밥이라고 그러면 이게 뭔지 몰라서 입에 못 넣겠다 했는데 이거 내가 봤던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먹던 거야.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입에 넣고 일단 입에 넣어보게 되면 호불호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뭐 불호가 생긴 사람은 안 먹겠지만 당연히 이게 정말 맛있다. 뭐 건강에 좋겠다. 라고 생각되면 지속적인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저희 냉동김밥, 김밥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미국에서 냉동김밥으로
품절이 일어났고 뭐 한인마트에 시선이 집중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저희 SBS 8시 뉴스에서도 다뤘었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밥이라는 건. 이 김밥이라고 하는 게 먼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야, 김밥이 한식이냐? 뭐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많이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좀 이제 살펴보면 뭐 김밥이 도대체 이제 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김밥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동그랗게 말려져 있고 밥이 있고 그 안에 재료가 들어가 있는 이것만을 김밥이라고 예전에는 부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한국 음식에서 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밥과 무엇을 함께 먹느냐. 김과 밥을 같이 먹으면 그건 예전에는 아마 다 김밥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을 넓게 펼치고 거기다가 밥을 넣어서 그냥 이렇게 접기만 한 것도 김밥이었고요. 또 예전 기록을 보게 되면 주먹밥처럼 이제 밥을 만들고 네. 김가루를 뿌린 것만 해도 김밥이었다고 이제 하는 네.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제 일본식 그 막기라고 하는 네. 김밥들이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김밥이라고 하면 그 일본식 김밥이 한국에 안착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본식 김밥이 한국화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해방이 되고 그때만 하더라도 김밥 레시피에 관련된 신문에서의 어떤 제안 이런 걸 보게 되면 밥에다가 식초물을 써라. 그다음에 오보로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생선 네네. 가루 같은 거죠. 네. 이런 걸 이제 올리라고 이제 레시피가 나오고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먹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960년대, 70년대 넘어가게 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김밥이 오롯이 한국의 것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식초물이 빠져나가고요, 오보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일본식 김밥이나 박꼬지를 많이 썼는데 박꼬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밥을 할 때 여기에다가 한국의 소스라고 할 수 있는 참기름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이 김밥은 모양은 동그랗게 생긴 그 예전에 일본의 그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맛이라거나 안에 쓰고 있는 주요 향신료 그리고 주요 재료들은 매우 한국적이어서 네. 저는 이거는 이제는 한국의 음식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네.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이제 각광을 받고 수출도 많이 늘고 네. 있거든요. 어떤 네. 요인들이 있을까요? 뭐 경제적으로도 그 중소기업이 많이 막 상품 개발에 되게 애를 썼다 이런 저희가 SBS 리포트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이제 식품대 수출에 있어서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우리 한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채소와 관련된 것들도 많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불고기라거나 갈비라거나 여러 가지 그 한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육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수출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냐? 그 구제역이라거나 이런 것에 우리가 완전히 100%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검역 문제 때문에 수출을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기가 메인이 되는 것은 아직은 좀 수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고기가 메인이 아닌 것들 중에서 매우 한국적이면서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식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예,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김밥이고, 김밥 같은 경우는 되게 편의성도 있고, 사실은 처음에 보기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이제 먹으면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김밥이 나가기 전에 김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미국이라거나 뭐 동남아시아, 뭐 유럽에서도 하나의 건강식품, 또 그다음에 스낵으로서 이미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 김으로 만든 밥이라고 했을 때는 불확실성 이 많이 줄어들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김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으로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표준적으로 놀이라고 이제 그 표준어처럼 이제 써 있는데 이제는 이게 바뀌어 가지고요. 이제는 김밥 뭐 놀이 라이스라고 하지 않고 이제 김밥이라고 하는 고유명사 그대로 지금 이제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의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김밥이 비건 음식 중에 하나로 자리 잡
맞다는 측면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외국에는 이제 비건 인구가 우리보다 좀 많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수출하는 것이 이제 비건 김밥인 이유는 사실은 거기에 비건 시장만을 노리는 건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 생선류나 육류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아직은 좀 이제 수출이 어렵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는 거죠. 만약 국내에서 제주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우리가 식당을 만들거나 현지에서 뭐 어떤 제조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김밥을 생산을 한다면 현재는 육류를 쓰면 충분히 뭐 불고기 김밥이라거나 뭐 참치 김밥이라거나 다 가능한 거죠, 사실. 저희가 라면 얘기를 안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라면 수출도 계속 연일 신기록인데요. 그건 네네. 어떤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뭐 라면 수출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이루어져 왔고, 라면 수출, 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면을 사랑하는 그런 유전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흡입을 하면서 먹는 음식이 면입니다. 그거 말고는 뭐가 있나요? 흡입을 하는. 보통 우리가 입안에 집어넣어서 씹어 먹지 후루룩 하면서 이게 당겨 먹는 음식은 이 면만의 특징이거든요. 그때 이제 경쾌하게 뜰리는 그 느낌, 입안에서의 면이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이 입안을 자극하는 이 텍스처, 식감, 이런 것들은 면만이 줄 수 있는 강점인데 이거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다들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라면이 한식이라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면을 가장 편리하고 가장 그 경제적인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라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서 아주 널리 이제 펼쳐져 있죠. 중국, 인도네시아, 뭐 일본, 한국 없는 곳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한국의 문화를 안고 나갔을 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거죠. 아, 라면이 수십 가지가 매듭 있는데, 야, 이거 BTS가 먹던 거야. 내가 봤던 그 예능에서 유재석이 먹던 그게 그 라면이 이 라면이구나. 라고 했을 때 손이 가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쉽게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치 얘기를 이번에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김치 수출과 관련된 기사를 또 준비했는데요. 수출국이 93개 나라다. 미국, 유럽에서 인기가 급상승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네. 김치라는 게 그렇게 외국인이 쉽게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음식이긴 한데요. 네. 어떻습니까? 김치는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이긴 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음식이기도 하면서도 외국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먹기 어려운 음식도 이제 김치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김치가 수출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에 있는 한식당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한식을 먹을 때 당연히 김치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식의 특징이죠. 한식은, 메인 디시라고 하는 주식 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육류라거나 찌개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반찬들이 놓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김치고, 한식당을 연다고 했을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치가 수출된다는 것이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마트에서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거기로 나가서 거기에서 식자재 시장, 혹은 이 식당에서 반찬으로 내놓은 것이 커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실한 수치의 반증이라고 보이는 것이 김치 수출의 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그 특유의 이 배추가 사실 외국에는 수급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실제 이제 국내에 있는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김치 이제 공장을 만들 때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김치는 또 문제가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지 않고 자꾸 움직이면은 빨리 이제 그 새콤한 김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소비지 근처에다가 공장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에다 공장을 짓고 한국의 기술과 한국의 양념으로 하는데 배추가 없으니 아예 그 나라에서
배추 농사를 짓게 해서 네. 한국식 배추를 생산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배추를 만들어서 그 해당 시장에 이제 판매를 하는 이런 이제 기업들의 이제 전략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출 금액이 이제 저 정도로 잡히지 실제 현지에서 네네. 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규모는 클 것으로 이제 추정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국 K푸드 시장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짚어보고 있는데 네네. 아직은 태국이나 중국, 일본처럼 국제화된 나라에 비해서는 좀 영향력이 좀 덜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네네. 합니다. 지금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서양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이라거나 이제 유럽을 그쪽 기준으로 이제 한식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중국 음식, 중식은 이제 존재를 하였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중식은 굉장히 표준화가 돼 있죠. 거기에서는 사실 이 집을 가봐도 저 집을 가봐도 거의 비슷한 메뉴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중저가로 이제 포지셔닝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일본 음식이 이제 그 다음에 들어와서 스시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본 음식들이 들어와서 고급으로 이제 포지셔닝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일본 음식이 해외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죠. 그래, 우리 중식도 알고 일식도 알아. 그 다음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음식이 뭐가 있지라고 고민을 하는데 가장 그들이 흥미를 가진 음식 중에서 하나가 태국 음식과 한식이 중식과 일식의 그 다음을 이제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문화권의 새로운 플레이버라고 이야기를 하죠. 새로운 플레이버, 새로운 맛과 향과 새로운 식감을 가진 것으로서 요즘 태국 음식과 한국 음식이 급부상하는. 네. 예, 그래서 해외 셰프들이랑 이야기를 보면 한식에서 쓰는 식재료라거나 한식에서 쓰는 소스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한국에 와서 그거를 배워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정말 그런 식으로 그 홍보를 잘한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사실 한식과 뭐 태국 음식이 이제 얼마나 더 외국에서 더 인정받고 있느냐, 이건 사실 이거는 우위를 누가 더 낫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셰프들의 관심도를 이제 따지고 일반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를 따진다면 태국 음식과 한국이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맛으로 좀 서로 함께 경쟁하면서 지금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마침 태국 정부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우리 음식도 이제 일식이나 중식처럼 그렇게 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더, 경쟁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기업들이 나서서 해야 될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것 중에서 하나가 한식에 대한 표현들을 명확하게 표준화된 표현. 예. 뭐 예를 들어서 막걸리라고 했을 때 막걸리는 막걸리지 이거를 굳이 라이스, 와인 이렇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불고기는 불고기고 갈비는 갈비인 거지 이거를 굳이 이상하게 막 번역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영문이라거나 이런 것도 표현하다 보면 다 이게 표현이 제각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명확하게 표준화를 하고 이미 표준화하는 나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한식을 판매하는 메뉴판에는 똑같은 그 스펠링이 들어가 있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식을 조금 더 외국에서 더 쉽게 접하게 하려면은 크게 이제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들한테 한식이 세계화되고 있어 하면 대부분 떠올리는 게 이제 뭐냐면 한식 식당, 한식 레스토랑을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그것도 잘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한국의 음식을 제대로 구현한 식당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한식을 먹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는 마트, 슈퍼마켓의 주요 매대에 한국의 간편식, 한식을 제대로 구현한 뭐 간편식류들이 그 위에서 올려져 있어서 뭐 소스, 김치, 뭐 그다음에 뭐 만두 등등등.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걔를 사고 가서 집에서 간단하게 조리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소매 제품,
음식들이 잘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육류에 관련된 검역 문제 부분을 빨리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예, 요게 이제 하나가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제대로 한식 식당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 한국에 와서 한번 관광 와가지고 먹어봤는데 야 김치가 너무 맛있더라. 한국에 뭐 오징어 젓갈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식문화에 녹여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 해외에 있는 스타급 셰프들이 한국에서 그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 한국의 음식들을 배워가서 그 소스와 그 방식을 자기네 음식에 녹여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오징어 젓갈을 사고 싶다. 혹은 뭐 김치를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또 된장을 사고 싶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된장을 그 식당의 주인이 셰프가 살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B2B 식자재 시장에 한국의 좋은 식재료가 그 나라에서 유통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이제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제대로 된 한식당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그 국민들이 쉽게 한식을 접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마트의 주요 매대에 우리 간편식집이라거나 그다음에 우리 뭐 장류 이런 것이 올라가야 된다. 세 번째, 그 나라의 음식에 한식의 터치를 넣고 싶은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제대로 된 한국의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이런 B2B 마켓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네네. 일부 식품 기업들이 이제 현재 공장도 짓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네네. 어떻습니까? 요즘 기업들 활동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CJ라거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하죠. 특히 이제 만두 시장, 미국의 만두 시장은 거의 지금 CJ 쪽에서 거의 1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잘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식품기업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국내에서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내가 직접 공장을 지어서 혹은 뭐 거기서 투자를 하거나 내가 인수를 해서 거기서 내가 만들어서 현지화하여서 하느냐 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요. 프랑스에 한국의 볶음밥이랑 만두 공장이 지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이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프랑스에서 한국의 기업이 제조업 기업이 식품 기업이 실제 직접 투자해서 현지의 사람들로 현지의 제조 공장을 만든 게 거의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해외로 나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시장을 소비지 근처에 가서 만들어서 이미 많은 성과를 사실은 내고 있죠. 그리고 때로는 정말 해외의 유럽이라거나 이런 데 시골에 가서 정말 시골은 작은 식당인데 들어가 보면 자기네 프랑스 음식을 하는데 거기에 한국 터치가 느껴지는 이런 음식들이 이미 충분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경향은 더 크게 될 것이고 그 방향을 우리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메뉴 이름의 어떤 통일화 그리고 세 가지 말씀드렸던 요게 준비가 됐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제조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한식을 해외에서 판매를 하는데 꼭 반드시 한국 사람이 먹는 것과 똑같은 맛을 구현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철학의 차일 수 있는데요. 현지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조금 더 달게 할 수도 있고 덜 달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메인 음식에서는 디저트를 제외한 메인 음식에서는 단맛이 나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먹는 반찬이나 찌개 단맛이 많이 나잖아요. 요걸 그대로 수출하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먹기에는 야 이거 왜 이렇게 식사로 먹는 음식이 왜 이렇게 달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 맞게 단맛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그 시장에 맞게 써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먹다 보면 반드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 찌개를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대한민국 본토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먹고 있을까? 궁금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정말 제대로 된 한식당을 그 지역에서 찾아가거나 아니면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겠죠. 이게 결국은 관광까지도 다 연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K푸드의 미래 어떤 모습을 꿈꾸십니까? 혹은 어떤 모습을 예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한식이 더 잘 되려면은
문화 콘텐츠와 함께 나가는 것이 가장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K푸드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아직 유럽이나 미국이나 특히 유럽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거리가 먼 게 사실이거든요. 그쪽에서 우리가 좀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문화의 일부로 나가야 되고 그 문화는 결국은 이 컨텐츠 여러 가지 음악이라거나 그다음에 영상이라거나 이런 거 함께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주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현지화 어떤 부분은 정말 한국식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존재를 해야 되고 결국은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한국까지 방문하게 만드는 관광 프로그램까지 연결되는 쪽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K푸드의 수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